자, 재화의 간주 공급에서는 자, 이제 간주 공급 보는 거예요. 자, 안 팔았는데 팔았다고 지금 이야기하면서 시가의 10%를 부가가치세 신고할 때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말하는 거에 자, 첫 번째가 너네 회사가 너네 자신한테 팔았다고 하는 거예요. 자가 공급이에요. 그럼 이 자가 공급의 첫 번째가 면세 사업 전용이에요. 면세 사업 전용이라는 건 면세 사업으로 용도를 전환했다라는 걸 전용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자, 우리가 과세 사업에 쓸 거면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을 세금계산서로 공제받으면 돼요. 그리고 면세 사업에 쓸 거라면 우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으면 안 돼요. 근데 우리 회사가 겸용 사업자라서 두 개 다 사업을 할 수가 있겠죠. 그죠? 여러분들 그 버스 중에 보면 우등고속버스 운행하는 회사가 시내버스도 하고 일반 고속도 하죠. 시외버스도 하고. 그러면 일반 고속이나 아니면 그 시외버스나 이런 것들은 우리 시내버스 이런 거는 면세고 우등고속은 과세예요. 그러면 과세 사업과 면세 사업을 같이 하는 사업자들은 과세 사업에 쓸 거면 매입세액 공제 받으면 되고, 면세 사업에 쓸 거면 매입세 공제 받으면 안 되고. 근데 두 개를 같이 쓰는 거는 사업 비율을 나중에 따져서 과세 사업 비율만큼만 공제 받도록 계산하는 것 우리 같이 공부할 거예요. 아니 서식까지 작성하면서. 그럼 우리가 과세 사업에만 쓰겠다고 해서 전부 다 매입세 공제를 받았는데 그걸 면세 사업에만 쓰는 걸로 용도를 전환시켰다는 건 나쁜 짓 한 거죠. 처음부터 그러면 면세 사업에 쓸 거니까 매입세 공제 받지 말라는 규정이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너네가 사왔을 때의 매입세액이 아니고 이걸 시가로 그냥 팔아버리는 걸로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면세사업 전형이에요. 그럼 처음부터 매입세액 공제 안 받았으면 시가로 팔아버렸다는 말 안 할 거예요. 자, 또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유지를 위해서 쓴 경우 있죠. 자,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구입 유지 임차에 대해서는 우리가 매입세액 공제 받지 말라는 규정을 앞에 이야기했죠. 우리 1000cc 초과했다든지 8인승 이하라든지 뭐 이런 차에 썼을 때는 매입세액 공제 받지 말라고 했는데 매입세액 공제 받았다는 건 만약 차에 쓴다면 9인승 이상 차량이나 1000cc 이하 차량이라든지 혹은 화물 트럭에 쓰겠다는 건데, 그래 놓고선 여기에 써버리면 너가 너한테 팔아버렸다고 할 거란 이야기예요. 자, 그리고 판매 목적 타 사업장 반출이 있는데, 자, 이걸 너무 띄어쓰기 안 했네요. 판매 목적으로 타 사업장 반출한 게 있는데, 얘를 다른 말로 하면 판매 목적 타 사업장이 직매장이죠. 그래서 직매장 반출이다라고도 해요. 자, 이거는 우리 간주 공급의 예외 사항이에요. 자, 얘는 사업자를 위한 제도인 건데, 자, 얘는 사업장 단위 과세 사업자가 공장에서 직매장으로 우리가 재화의 이동이 발생을 했을 때 주로 써요. 사업장 단위 과세 제도인 경우에는 자, 여러분들이 보시면 공장대로 부가가치세 신고할 거고, 직매장은 직매장대로 부가가치 신고를 해야 되죠. 사업장별로 각각 하는 게 원칙이라 그랬잖아요. 그럼 얘는 각각 하게 될 건데, 그럼 자, 우리가 1월 달에 구입한 걸 가지고 1월 달에 직매장에서 팔았다고 볼게요. 자, 그럼 공장에서 직매장에 그 물건 옮긴 건 판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팔았다고 안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사업자가 좋은가를 봤을 때, 자,
직매장이 1월 달에 물건 팔았어요. 그럼 그 부가가치세는 4월 25일 날 내야 돼요. 그죠? 그런데 1월 달에 물건 공장에서 원재료나 물건을 사온 거에 대한 매입세액은 언제 환급받을 수 있냐면 8월 24일 날 환급받을 수 있어요. 왜냐면 예정 신고 때는 일단 환급 안 해준다라고 했죠. 그럼 확정 신고를 7월 25일 날 하는데 신고한 날에 환급받는 게 아니고 신고일로부터 30일 이내 환급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1월 달에 판 거에 대해서 환급은 8월 달에 받는데 8월 24일 날, 납부는 4월 25일 날 내야 되면 4달 동안에 우리는 쓸데없는 자금난에 빠질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물건 판 게 아닌데 자, 얘는 특이하게 사업자를 위해서 매입세 공제 유무를 불문하고, 그리고 팔았다는 거를 과세 표준을 시가가 아니고 원가로 해서 공장에서 직매장으로 판 걸로 세금 계산서를 발행을 해서 이걸 판 걸로 보겠다는 거예요. 그럼 공장에서 사온 가격으로 직매장으로 팔아버린 걸로 하면 공장은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이 똑같으니까 세금 낼 게 없어질 거고, 직매장은 공장에서 물건을 사온 게 되게 될 거니까 그러면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뺄 수가 있게 되겠죠. 그렇게 해서 부당하게 환급을 늦게 받는 자금난에 빠지지 않도록 사업자를 위해서 안 팔았는데 너네 회사가 너네 회사에 판 걸로 해주겠다는 이야기예요. 대신 전제 조건은 이거예요. 자, 이 부분 기억해 두세요. 나중에 우리 가산세 할 때 이 글자가 나오는데 부가가치 신고서 문제 푸는데 왜 이 글자가 나오지? 나오면 전부 다 얘가 걸려 있어요. 그래서 이때 발행 안 해서 원가로 가산세 계산을 할 거예요.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거 토대들을 곰곰이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이 인지를 하셔야 돼요. 나중 되면 실기에서 전부 다 끌고 나오는데 제가 왜? 라고 하시면 큰일 나요. 자, 그럼 얘만 특이한 거고 나머지는 지금 얘 둘이는 매입세 공제 받은 거를 지금 매출세액을 창출되지 않는 활동에 한다거나 하지 말라고 했던 규정에 들어간 거예요. 또 이제 자가원금 말고 자, 그다음 보면 자, 이번에는 우리 개인적 공급. 자, 개인적 공급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사업하고 관련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죠? 직원한테 개인적으로 주든 대표이사가 개인적으로 쓰든 간에 사업하고 관련 없잖아. 매출세액 창출하고는 상관없죠.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회사가 노트북 만드는 회사예요. 자, 그래서 노트북 우리 회사 만든 거 우리 직원도 써봐야 얼마나 좋은지 자부심을 가질 거라고 직원들한테 노트북을 하나씩 쓰라고 줬어요. 좋은 회사죠. 법인세법도 잘했대요. 직원들한테는 회사를 통째로 넘겨도 잘했다고 할 게 법인세법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부가가치세법은 열받는 거죠. 너네 회사가 물건 만드는데 원재료 사면서 매입세액 공제 받았는데 왜 이걸 매출세액을 창출하지 않게 직원한테 줬니? 너 이거 팔아버린 걸로 보겠다는 거예요. 이건 세법의 형식의 입장이 차이인 거예요. 부가가치세법은 매출세액, 매입세액 같이 다니는 거예요. 그럼 매출세액 창출 안 할 거면 매입세액 공제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법인이 돈 벌었다는 하는데 직원한테 줬대. 직원은 그거 받은 거 가지고 세금 내요 나중에. 그렇기 때문에 소득세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경제적 이익을 취한 직원이 세금 낼 거니까. 그러니까 회사가 돈 번 거 아니다라고 해줘야 될 거잖아요. 하지만 부가가치세법은 그런 생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적 공급은 시가로 팔아버렸다고 직원한테 해버릴 거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거 가지고 한번 볼게요. 자, 우리 회사가 상품을 사요. 자,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자, 상품을 사는데 자, 얘가 원가가 예를 들어서 600원이고 그리고 시가가 1,000원짜리인 물건이 있다라고 볼게요.
자, 그럼 얘 사올 때는 원가가 600원이고 과세품이면 부가가치세 60원 해가지고 물건에 사오게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우리는 660원을 주는데 자, 첫 번째 이 상황에서 우리 회사가 물건 사올 때에 이 상품 물건을 사오는데 처음부터 직원한테 줄 거라고 사오는 거예요. 그럼 660원을 주고 사오면서 우리 직원한테 줄 거다라고 사오면 회계 처리 뭐라고 해야 되죠? 그렇죠. 복리후생비라고 처리하겠죠. 그리고 직원한테 바로 처음부터 줄 거면 사업하고 상관없잖아. 그래서 매입세 공제 안 받으면 끝인 거예요. 이렇게 하면 부가세법은 아무 말도 안 할 거라는 거예요. 공제 안 받으면 이걸로 끝인 거예요. 그런데 자, 두 번째 볼게요. 자, 우리 회사가 이 물건을 사는데 660원에 샀어요. 근데 얘를 난 팔려고 산 거예요. 상품이에요. 그러니까 600원 돌려주세요 라고 해서 60원 돌려주세요 라고 해서 600원만 하고 60원 돌려주세요 라고 한 이 부가가치세를 뭐라고 하냐면 부가세 대급금이라고 해서 내 돌려받을 세금이라고 써둘 거라는 거예요. 그럼 이 상품은 600원이 되게 되겠죠. 그러면 얘를 지금 매입세 공제를 받아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물건의 가격이 장부에 60원을 돌려받을 수 있으니까 600원짜리다라고 적혀 있게 되는데 이걸 직원한테 줘버린 거예요. 부가가치세법은 열받겠죠. 지금 이 물건을 직원 개인에게 예를 들면 시험에서 창립 기념일날 선물로 준 거예요. 그럼 부가가치세법은 어이가 없겠죠. 그죠? 그럼 부가세법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 이거 매출세액 창출하는데 안 썼네? 그럼 너 1,000원에 판 거야. 1,000원에 판 거니까 이거에 대해서 부가가치세 100원 가지고 와. 그러면 너 이거에 대해서 부가세 받은 거야. 받은 우리 대신 내기 위해 받는 돈 예수금이라고 한다 했죠? 그래서 부가세 예수금 100원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회사는 지금 우리 회사가 상품이나 썼던 걸 직원 줬잖아. 직원 줬으니까 지워야 되겠죠. 그러면 상품 타계정으로 대체 적용 8번 얘 금액은 600원이다. 600원짜리. 그럼 우리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복리후생비가 600원짜리 물건 직원 주고 이 상황 때문에 부가가치세 100원을 물리게 되어서 복리후생비가 700원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징벌 효과를 주는 거예요. 그럼 처음부터 직원 줄 거면 복리후생비로 오면 된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그러지 않고 상품이라는 재고자산으로 썼다는 건 우리 과세사업 판매할 때 쓰겠다는 의사표현이죠. 정부에 썼다는 자체가. 직원 줄 거였으면 복리후생비라 썼을 거잖아. 그 의사표현하면서 60원을 돌려받는 거예요. 그래 놓고선 이걸 직원들한테 주면 지금 이 개인적 공급으로 봐서 팔았다고 하겠다는 게 이거예요. 그럼 제가 실기하고 관련이 있다고 말하고 붕괴를 하는 순간 우리하고 미래에 관련이 있겠죠. 그죠? 그러면 시가 원가를 문제에서 나중에 이제 우리 매매처 전표에서 알려주는 이유가 시가의 10%와 근데 장부에는 얘 1,000원에 판 거 아니잖아. 상품을 준 거니까 상품 지워야 되겠죠. 그리고 제가 상품 원재료 제품을 대변에 그냥 누군가에 주면 매출 원가에 포함되지 말라고 했던 타계정으로 대체 적용 8번도 같이 다 써주셔야 돼요. 안 있고. 그렇게 하면 이 물건 가격과 이 행동 때문에 생긴 매출세액 부담하게 되는 이걸 전부 다 복리후생비가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게 대표이사한테 줬다면 복리후생비가 아니고 가지급금이라고 될 거예요. 대표이사한테 줬다면 그럼 대표이사의 가지급금의 의미는 뭐냐면 사실 실무적으로는 그리고 다른 세법하고 다 연계시키면 대여금의 의미예요.
대표이사가 가져간 거는 이자까지 다 받아라고 나중에 법인세에서 계산해요. 그렇기 때문에 대표이사 건은 가지급금이요. 직원 건은 세법에서는 법인세법에서는 별소리 안 할 거예요. 뭐 이만큼 들어도 직원 때문에 들어갔네, 잘했어 하고 끝낼 건데 부가세법이 지금 화가 난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럼 지금 이렇게 처리를 하는데, 자, 이 개인적 공급에도 예외가 있어요. 예외. 자, 예외 사항이 작업복, 작업모, 작업화. 제가 흔히 말하는 작업 3종 세트라고 한 번씩 언급하는데, 그리고 우리 직장 연예비, 직장 체육대회. 직장 연예비가 회식이에요. 이건 우리 회사 직원들끼리 서로 단합되어서 잘하면 매출세액을 더 창출하는 거고, 안정화 위해서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 회사가 매입세액 공제받는 걸 직원 개인적으로 써라고 준다 하더라도 이걸 팔았다고 하는 건 말이 안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우리 매입세액 공제받은 걸 직원 준다 하더라도 우리 간접 공급으로 보지 않을 거예요. 이건. 자, 다음 또 이제 사업상 증여를 볼게요. 또 이 간접 공급 중에서, 자, 사업상 증여는 뭐냐면 접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접대. 자, 접대 관련 매입세액은 제가 이 앞에 이렇게 표현했죠. 앞 시간에 접대를 한다고 해서 매출세액이 창출될 거라는 부가가치세법의 믿음은 단 1도 없다라고 했잖아요. 그럼 그걸로 인해서 매출세액이 창출될 거라는 믿음이 없는데, 그런데 우리 회사가 매입세액 공제받은 거를 거래처에 준 거예요. 그러면 자, 이렇게 된다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처음부터 거래처에 줄 거였으면 접대비 660이 될 건데, 이렇게 매입세액 공제를 받아놓고 거래처에 주게 되면 시가로 판 걸로 해서 접대비가 700원 되도록 분계가 들어올 거란 이야기예요. 지금 계속 이런 형식으로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럼 지금 매입세액 공제 안 받았으면 60원이 손해볼 거를 괜히 공제 받았다가 거래처에 줘버려서 100원의 손해를 보는 형식이 나죠. 이게 징별효과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 사업상 증여도 예외가 있는데, 자, 예외는 우리 견본비라든지 혹은 광고 선전비 이런 형태들 있죠. 자, 견본이나 광고 선전은 더 큰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업장에 보내긴 했는데, 그냥 조긴 했는데, 그게 우리가 그냥 접대 성격이 아니고 견본하는 거예요. 우리 자동차 영업소 같은 경우에 그 자동차 영업소에다가 자동차 회사가 견본용 차량을 보내줘요, 무상으로. 그러면 자동차 영업소는 또 영업소장님의 개인 사업장들이 많아요. 그럼 그 다른 사업장으로 보냈는데 그걸 팔았다고 볼 거냐라는 건데, 그걸 팔았다고 보지 않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런 거는. 근데 그거 아닌 거는 다 보는 거예요. 자, 다음 마지막으로, 자, 이 하나 보고 책 볼게요. 폐업 시 잔존 재화. 자, 폐업 시 잔존 재화는, 자, 우리가 사업을 하다가 폐업을 해요. 참 슬프죠. 그럼 내가 옷가게를 하고 있을 때에 이 옷을 팔면 부가가치세를 받아서 세무서에 낼 수가 있죠. 그런데 내가 가게를 폐업을 했어요. 그리고 그래도 남아있던 옷을 팔면서 부가가치세를 받아서 세무서에 낼 수 있나요? 이젠 사업자가 아니잖아. 그죠? 폐업하고 나면 이제 난 사업자가 아니에요. 그럼 부가가치세를 받아서 세무서에 낼 수가 없죠. 그죠? 그래서 폐업 시 잔존 제한은 매입세액 공제를 받았다면 얘는 우리가 처음에는 폐업하기 전에는 사업자였는데
이 사업자가 폐업일날 비사업자에게 공급한 걸로 봐요. 폐업일에 공급 팔아버린 걸로 볼 거란 이야기예요. 나 혼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지금 간주공고 안 팔은 건데 팔았다고 하는 이유가 폐업하기 전까지는 사업자였으니까 매입세 공제받았던 재고자산을 우리가 팔 수가 있겠죠. 팔고 받고 세무서에 낼 수가 있는데 폐업하는 순간 비사업자가 되기 때문에 그러면 매출세액을 받아서 세무서에 낼 수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남아있는 이 재고자산에 대해서는 전부 다 시가로 팔아버린 걸로 해서 정리를 하게 될 거예요. 자, 지금 이 간주공급 이야기할 때 직매장 반출을 빼고의 전제 조건이 뭐였죠? 자, 전제 조건이 매입세 공제 받았다는 게 전제 조건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 우리 책을 보시면 자가 공급에서도 보면 면세사업 전용에서 단 매입 시 매입세 공제되지 아니한 것은 제외한다고 적혀 있죠. 비용음용 소형승용차도 제외한다고 적혀 있죠. 자, 얘는 예외라고 한 거고 개인적 공급도 매입세 지금 얘는 다음의 경우는 재화에 공급 보지 않는다에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한 재화. 그리고 또 사업상 증여도 처음부터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은 것. 뭐 일일이 다 이렇게 적혀 있는데 그냥 기본 전제 조건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얘도 매입세액 공제 받은 게 전제 조건인 거예요. 매입세액 공제 안 받은 건 내가 쓰려고 사놓은 걸 가지고 이걸 팔았다고 말하는 그런 세법은 나쁜 놈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 다음 페이지 보면 재화의 간주공급에 해당하는 자기생산취득 재화의 간주공급에 해당하는 거에 매입세액이 공제된 재화라고 거꾸로 적혀 있죠. 자, 그래서 매입세액 공제를 받았다는 게 간주공급에서는 전제 조건이에요. 전제 조건. 자, 그럼 우리 자가공급에서 자, 우리 교재 202페이지에 보면 다음의 경우는 자가공급으로 보지 않는다라고 적혀 있는데 이런 시험에 한 번씩 언급을 해요. 자, 다른 사업장에 원료 자재로 쓰기 위해서 가는 거 있죠. 나한테는 제품인데 A라는 공장에서는 B라는 공장에는 그 물건이 원재료가 될 수가 있겠죠. 그런 경우에 팔았다고 할 거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왜냐하면 그게 다른 곳에 과세품의 원재료로 들어가면 더 큰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건 우리 팔았다고 안 볼 거란 이야기예요. 또 우리 기술 개발하기 위해서 시험용으로 쓰는 거 당연히 모든 우리 사업자들이 뭔가를 기술 개발하고 연구하는 데는 도움을 줄 거예요. 왜냐하면 개발 연구를 하면 나중에 더 큰 부가가치를 창출해서 세무서에 줄 거거든. 돈 더 많이 남길 거라 그 소리예요. 더 많이 벌어서. 그죠? 그리고 수선비 고치기 위해서 들어간 거나 우리 무상 AS는 사실 무상이 아니죠. 본품 가격에 돈 다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또 팔았다고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 나머지는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돼요. 그래서 우리 이론적으로도 보시는데 지금 우리 책 사이에 분홍색으로 지금 적혀 있는 이 분계들은 조금 얘네들은 지엽적인 부분이니까 크게 신경 안 쓰시고 안 보셔도 돼요. 복습하실 때. 자, 그럼 우리 판매 목적 타사업장 반출해 보면 자, 우리 201페이지에 판매 목적 타사업장 반출을 잠깐 보면 자, 얘는 사업자를 위해서 만드는 예외 사항이라 그랬죠. 근데 제가 사업장 단위 과세 제도 적용하는 거라 사업자를 대상이라고 말한 이유가 주사업장 총괄 납부 제도나 사업자 단위 과세 제도는 적용하는 사업자는 지금 우리가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고 납부하는 시간 차이에 대한 부당함이 있을까요? 부당함이 생길 일이 없겠죠. 주사업장 총괄 납부 제도는 신고는 각각 하지만 납부는 한 군데서 할 거잖아요. 사업자 단위 과세 제도는
사업자 등록번호가 다 똑같아요. 공장이나 직매장이나 신고도 같이 할까 합쳐서.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은 적용 대상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제가 얘 이야기할 때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사업장 단위 과세 사업자가 직매장으로 이동시라고 한 건 지금 얘처럼 특례를 적용받는 곳은 대상이 아니란 이야기예요. 그럼 아래 판매 목적 타사업장 반출 취급표 적혀 있는 건 무슨 말이냐면 일반적으로는 공급 의제 간접 공급되는 건 세금계산서 꼭 발행해야 된다라고 했어요. 근데 주사업장 총괄납부 제도나 사업자 단위 과세 제도는 이런 부당함이 없기 때문에 세금계산서 발행할 필요가 없고 공급 의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사업장 총괄납부 제도는 사업자 단위 과세 제도와 차이가 있다면 얘는 사업자 단위 과세 제도는 공장이든 직매장이든 사업자 등록번호가 똑같아요. 그래서 세금계산서 발행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요. 같은 사업자 등록번호니까. 그런데 주사업장 총괄납부 제도는 사업자 등록번호가 서로 다 다르고 사업장도 다르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실수로 발급한다면 그거는 공급의제로 봐주겠다는 거예요. 이거 옛날에는 판 거 아닌데 팔았다고 세금계산서 발행했다 해가지고 허위 발급 세금계산서 가산세 보고했다가 소송 붙고 그랬었어요. 이제 판 거 아니잖아. 이 제도까지 쓰고 있는데 근데 세금계산서 왜 발행했니? 너네 공장에 매출 만들려고 했니? 이런 식으로 해서 과세관청이랑 싸우고 해서 결국은 악의적으로 한 것이 없었던 거야. 몰라서 사업자 등록번호가 다르니까 세금계산서 발행한 선의 피해자들이 너무 많고 말이 안 돼서 제도를 개선해서 만약에 실수로 세금계산서 발급한다면 간주 공급 봐줄게. 근데 그냥 안 해도 상관없어. 그런 이야기예요. 자, 이게 우리 간주 공급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자, 그럼 우리 다음 페이지 이제 204페이지로 넘기시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경우라고 적혀 있죠. 자,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경우는 첫 번째 담보의 제공은 우리는 그 회계상의 거래도 아니죠. 우리는 소유권이든 뭐 전유권이든 아무것도 안 넘길 거라는 거예요. 담보 제공하는 거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부가가치세법에서도 과세 거래로 보지 않는데, 자, 사업의 포괄적 양도라고 적혀 있죠. 자, 여러분들 이거 이 말 생각나시나요? 제가 사업자 등록증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내가 개인 사업자인데 다른 사람한테 내가 이 가게를 넘기면 나는 폐업, 상대방은 개업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 바로 앞에 제가 내가 사업을 하다가 폐업을 하게 되면 폐업시 잔존재화를 전부 다 팔아버린 걸로 볼 거라 그랬죠. 근데 지금 여기에는 우리 사업의 포괄적 양도라고 해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경우 여기에 들어오는 게 뭐냐면 제가 여러분한테 개인 사업자인데 사업장을 넘겼어요. 그러면 제가 팔던 예를 들어 옷을 여러분들이 인수하면 그 옷 팔고 부가세 받아서 세무세 줄 거잖아. 그러면 모든 권리와 의무를 넘기는 거. 그게 사업의 포괄적 양도예요. 그런 경우에는 우리는 과세 거래로 보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어떻게든 누군가한테 넘기려고 하는 재고를 안고 있는 곳들이 많아요. 일반적으로 속옷 가게가 재고가 엄청 많은가 보더라고. 그게 막 몇 억씩 있나 봐요. 속옷이 크기가 작으니까. 그래서 몇 억씩 있는 건데 그거 정리하는 게 힘들어서 속옷들이 싸게 폐업해야 되면은 뭐 파는 경우도 있고 세금 정리하려고, 아니면 얼마에라도 그래서 사업장을 넘기려고 이제 많이 고생하는 이유가 이런 것들 때문에 접근인 거예요. 또 조세 물납이라고 적혀 있는데, 자, 이거 보고 오해하시면 안 돼요. 원칙적으로는 세금은 물건으로 안 받아요. 원칙적으로는 세금 물건으로 안 받아요. 근데 세금을 물건으로 받는 예외가 상속이나 증여나 아니면 지방세요. 지방세는 뭐 여러분 TV 보면 세금 안 내서 382기동대 막 딱지 붙이러 다니고 차 잡으러 다니고 하는 건 지방세 이야기고, 우리 382기동대라고 하는 거는 강남구청 지방세제과예요. 그런 거고, 국세는 그런 짓 안 해요. 뭐 딱지 붙이러 안 가요. 국세는 그냥 사람 구실 못하게 모든 거 다 막아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이 사람의 신문상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게. 그럼 이 물건을
그 뭐냐 물건으로 세금 내는 게 상속받았는데 예를 들어 100억짜리 건물 3개만 받고 현금 하나도 못 받았어요. 그럼 그냥 우리 그딴 표현으로 이 사람은 6개월 안에 100억짜리 3개 받았으면 300억이니까 120억의 세금을 내야 돼요. 현금 못 받았는데 120억이 어디서 있을 거야? 그러면 얘를 경매에 팔 수밖에 없겠죠. 세금 내려고. 그럼 6개월 안에 100억짜리 건물 안 팔려요. 그러면 한 건물당 70억씩 팔아야 될 거예요. 그럼 70% 정도만 팔리거든. 그럼 건물 2개 팔아서 140억 받아서 120억 세금 내고 나서 20억 남고 이거 말이 안 되죠. 세금은 그렇게 부당하게 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아예 그 건물을 우리는 세금으로 받는 거예요. 건물을 세금으로. 그럼 건물을 세금으로 받게 되면 그때 이걸 팔았다고 할 거냐? 말이 안 되죠. 그래서 과세거래에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또 공매, 강제 경매. 자 보면 우리 공매는 국세징수법 세금 안 내가지고 압류당해서 경매 들어온 거예요. 법원에. 그리고 이제 공매는 뭐 할부되는 것도 있고 그래요. 경매하고는 조금 틀려요. 공매도 뭐 잘하면 좋긴 한데 옛날부터 한국 사람은 세금 안 낼 만큼 망한 사람이 쓴 거라고 잘 안 사서 그런데 근데 저는 아주 좋은데 저한테 제가 마음에 드는 건 저한테 낙찰이 안 되더라고. 또 민사집행법 우리 그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강제 경매해가지고 돈 줄 때 있죠. 그때 팔렸을 때 이걸 팔았다고 할 거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또 특정 참고증권의 양도 적혀 있죠. 여기에선 제일 중요한 게 임치물을 수만하지 않는 참고증권이라는 표현이에요. 자, 우리 컨테이너 창고가 인천공항에 있고 인천항에나 공항에 있고 또 부산항이나 부산공항에 있다고 볼게요. 부산에 공항이 있나? 아무튼 그게 항은 있겠죠. 그러면 인천항하고 우리 그 부산항하고 서로 컨테이너 창고만 가지고 옮기고 하는 건 쓸데없는 그거죠. 그러면 빈 깡통을 우리는 참고증권으로 주고받아요. 물건까지 하면 아니 물건값만 주고받고 깡통은 마치 우리 술집에서 주루박스 옮기는 것처럼 그렇게 할 거예요. 그럼 임치물을 소반하지 않고 그냥 빈 깡통만 참고증권으로 서로 교환을 하는데 그거는 물건 판 걸로 보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냥 컨테이너를 파는 사람은 과세 거래인 거고 참고증권 가지고 서로 주고받는 것 있죠. 우리나라는 기름도 그렇죠. 자동차 기름도 서로 교환하죠. 근데 그거는 과세 거래로 봐요. 근데 그냥 우스갯소리로 S-오일만 왕따고 여러분들 그 GS 칼텍스 그또 뭐 있죠? 현대 뭐 오일 그리고 SK 기름 다 똑같은 거예요. 그 어디지 고속도로 저기 고속도로 주유소 있죠? 고속도로에 보면 그 무슨 주유소로 부르죠? 하여튼 고속도로에 주유소 있는 거 아시죠? 그거 SK랑 같은 데 거 써요. 옥탄가 같아요. 같은 데 거예요. S-오일만 자기들이 정지하면서 옥탄가 더 올려가지고 팔아서 좀 다른 거고. 그래요. 그래서 부산항에 있고 인천항에 들어온 거를 서로 교환하기 힘들잖아. 그래서 옛날에 정부에서 그 서로 같이 증권으로 교환하게 해가지고 쓰고 있어요. 같은 거예요. 방금 상식 이야기한 거예요. 부가세 이야기 아니에요. 그래서 뭐 SK 주유소 집어넣는데 뭐 힘이 좋고 뭐 고속도로 주유소는 힘이 안 좋다고 말하는 사람은 지 기분인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근데 S-오일은 옥탄가 높이려고 뭔가 첨가제를 넣는다고 하더라고. 그거는 뭐 걔네들 이야기인데 그게 좋다 안 좋다는 알 수 없어요. 자, 다음 이제 용역의 공급으로 갑시다. 자, 용역이라는 건 장소나 기술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예요. 우리 펜션, 우리 재화처럼 재산적 가치가 있는 걸 파는 게 아니고 그 장소를 제공하는 거잖아요. 뭔가를 고쳐주는 거, 아니면 여러분들 그 머리 미용실 가는 거. 그건 재화의 공급이라는 느낌 확실히 안 드시죠? 자, 또 여러분들이 생각 잘 못하는 게 음식점. 음식점은 음식 만드는 기술을 제공하는 거지 음식을 A라는 재산을 파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 음식점 갔는데 양념 자기가 알아서 간 해 먹으라고 옆에 그 양념 주는 거 엄청 싫어요. 그게 힘들어서 먹으러 갔는데 끓이는 거 나도 할 수 있어. 재료 집어넣고 그죠? 그래서 간을 내 입맛에 딱 만들어 주는 것이 정확한 기술을 제공하는 거죠. 자, 그럼 우리 건설업이 있어요. 자, 건설업은 그 제가 다시 앞에도 말씀드렸었는데 집하는 시행사 시공사 아니고 시행사라 분양하는 데가 아니고 시공사 건물 짓는 거.
여러분들 공사하고 있고 막 땅 파고 있고 기둥 세우고 벽 올리고 하는 곳 있죠. 거기가 건설업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그 가다 보면은 분양 하면서 모델하우스 하는 거 그런 데가 시행사예요. 거기는 분양업이지 건설업이 아니에요. 시행업이 업종이 따로 있어요. 그 사람들이 집하는 사람들인 거고. 자, 그럼 우리 이 용역의 공급 범위에 보면 재화의 공급 보는 경우, 용역의 공급 보는 경우가 두 개가 있는데 재화의 공급과 용역의 공급이 애매할 때 이 기준으로 보는 거예요. 자기가 주요 자재의 전부나 일부를 부담을 하면 재화의 공급이고 주요 자재를 전혀 부담하지 않으면 용역의 공급이에요. 기준이 이렇게 된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예를 가지고 들면 자, 우리 회사가 그 옷감에 천에 염색을 하는 기술이 있는 회사라고 볼게요. 그럼 그런 공장을 하고 있는데 천을 만드는 회사가 저한테 노란색으로 색깔을 입혀서 주세요 하면서 천을 주는 거예요. 천 만드는 회사니까 색깔 입혀달라고. 그러면 제가 그 천을 받아서 노란색 입혀가지고 그 회사한테 제공한 경우 하나고, 천을 제공하는 회사가 신기한 염료를 저한테 주면서 이 색깔로 색깔을 입혀주세요 라고 해서 우리가 색깔을 입혀가지고 제공했을 때하고,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봤을 때 이때 우리가 뭘 포인트를 잡냐면 주요 자재가 뭔가를 잡는 거예요. 그러면 염색할 때 자재를 가지고 찾으면 방금 염색약이잖아. 그럼 노란색으로 해주세요 라고 해서 내가 노란색 염료를 부담한 거는 내가 주요 자재의 전부든 일부든 부담을 했죠. 그러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거고, 그런데 상대방이 염료까지 주면서 이 색깔로 해주세요 라고 하면 나는 색깔을 입히는 기술만 제공한 거예요. 그런 건 용역의 공급이 되는 거예요. 그럼 재화의 공급과 용역의 공급을 왜 구분할까? 이거예요. 3월 31일 날 예를 들어서 염색을 완료하고 4월 1일 날 이제 그 회사한테 넘겼어요. 그러면 용역의 공급으로 본다면 공급 시기가 영무의 제공이 완료되었을 때 4월 30일 날 염색 끝나면 이 날이 너 매출이야 라고 보는 날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4월 25일 날 부하지 신고할 때 매출세를 가져다 줘야 돼요. 그런데 재화의 공급으로 보면 3월 31일 날 염색 완료하고 4월 1일 날 주죠. 그러면 얘를 인도 넘겼을 때니까 4월 1일이 공급 시기라서 7월 25일 날 매출세를 가져다 주면 돼요. 그럼 언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되냐라는 기준점이 재화의 공급과 용역의 공급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건설업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건설업은 제가 건물 짓는 거라 그랬죠. 그럼 건물 짓는 기술인데, 그럼 건물 짓는 회사가 시행사가 우리한테 건물 지어 달라고 도급을 주는 거거든. 그럼 우리 시멘트 필요하니까 시멘트 보내주세요. 철근 필요하니까 철근 보내주세요. 벽돌 보내주세요. 그럴까요? 건물 짓는 회사가 시행사 모델하우스에 전해가지고 우리 어디 현장에 뭐 보내주세요? 그럴 일 없겠죠. 건물 짓는 회사가 자기들이 사서 뭐 레미콘이도 뭐 내서 할 거라는 거예요. 그럼 주요 자재를 부담하네. 그러면 재화의 공급으로 봐야 될 건데, 건설업은 주요 자재 부담 유무를 불문하고 용역의 공급으로 봐요. 자, 얘도 기억해 두세요. 건설업은 주요 자재 부담 유무 불문하고 용역의 공급으로 본다라는 이야기예요. 우리 책은 좀 뒤에 어렵게 적혀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다음, 자,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것 적혀 있는데, 자, 일단
원칙적으로는 용역의 무상 공급은 과세 거래로 보지 않아요. 공급이라는 건 팔았다는 거잖아요. 자, 여러분 친구가 이삿짐 센터를 해요. 그런데 친구가 이사하니까 여러분이 이사하니까 친구가 와서 여러분 이삿짐 그 도와줬어요. 뭐 사다리차부터 그 탑자까지 다 쓰면서 도와준 거예요. 그런데 그걸 우리는 너네 공급이야, 간주 공급이야, 막 하면서 얘네들을 과세하는 건 말이 안 되겠죠. 그래서 용역의 무상 공급은 원칙적으로는 과세하지 않는 건데, 근데 특수관계인에 대한 사업용 부동산의 무상 임대는 특수관계인이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서는 부당행위 계산 부인 규정이라는 게 있는데, 얘는 뭐냐면 조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려는 악의적인 목적으로 하는 거라고 본다는 거예요. 특수관계자하고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왜냐하면 사업용 부동산이잖아. 주택은 면세거든. 그래서 사업용 부동산의 무상 임대는 이때는 과세 시가로 과세 적용시켜 버릴 거예요. 또 용역의 자가 공급, 우리 회사가 우리 회사한테 했다는 걸 과세하는 건 말이 안 되겠죠. 자, 컴퓨터 고치는 건 우리 용역의 공급이죠. 근데 우리 회사 컴퓨터 고장났으면 우리 회사가 고쳐야지. 그걸 자가 공급이라 말하는 건 말이 안 되죠. 자, 그리고 시험에서 이해는 안 가지만 종종 질문하던데, 고용관계에 일한 걸 용역의 공급이라고 저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고용관계인데, 그죠? 인적 용역 제공이라는 표현은 소득세법에서는 사업관계자끼리는 해요. 직원끼리는 그런 이야기 하는 게 아니에요. 직원한테는 회사와. 그런데 뭐 이렇게 표현되어 있더라고. 아니라는 거예요. 자, 용역의 간주 공급. 자, 자가 공급은 과세 안 하는데, 간주 공급은 과세는 하는데 과세된 적은 대한민국 세법 역사상 단 한 번도 없어요. 판결로 하겠다는 게. 그래서 간주 공급은 인정은 하긴 하는데 적발된 적은 없어요. 자, 다음 부수채화의 용역 적혀 있죠. 이 책 저자도 그렇고 많은 저자들이 지금 우리 뭐 하고 있죠? 과세 면세하고 있나요? 재화 용역 이야기하고 있나요? 지금 재화하고 용역 이야기하고 있죠. 과세 면세 이야기하고 있는 거 아니죠 지금? 그런데 재화 용역 이야기하다 보면 과세 면세를 잘 세요. 많은 사람이 세요. 그러다 누가 한 명이 짚으면 웃어요. 근데 책 쓰다고도 세요. 얘도 셌어요. 그래서 얘는 지금 과세 면세는 제가 뒤에 가서 이야기할 거고, 우리 얘만이 아니고 딴 책 봐도 딴 책도 가다가 세요. 용역 시작하다고도 세고 하는데 기준이 좀 틀려요. 그래서 우리 재화하고 그 용역하고 봤을 때 동시에 공급될 때는 재화의 공급과 용역의 공급이 동시 제공 시 주된 거래를 따른다는 거예요. 자, 이거 예제만 제가 설명하고 오늘 수업은 끝낼게요. 자, 얘가 무슨 이야기냐면 주된 거래를 따른다는 건, 자, 예를 들면 여러분이 에어컨을 사요. 그럼 에어컨 사면 당연히 집에 에어컨을 설치를 해주겠죠. 그래야 에어컨 산 거 아닌가? 그죠? 그럼 자, 우리 에어컨 파는 회사 입장에서는 에어컨 파는 거는 재화의 공급이고 에어컨 설치해 주는 건 용역의 공급이라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대가 받았을 때는 설치비부터 다 섞여 있을 텐데 이걸 구분을 해야 될 거냐라는 건데, 자, 에어컨 방금 팔았다고 하는 거는 설치가 주된 게 아니고 에어컨을 판 게 주된 거래죠. 그러면 에어컨 설치비까지 전부 다 재화의 공급으로 보겠다는 거예요. 그냥 통째로. 이걸 구분하는데 의미가 없으니까. 이 앞에는 구분하면은 서로 달라지는 조건을 봤었죠. 제가 그 주요자재 부담 유무 이야기하면서 공급 시기가 틀려지잖아요. 그럼 얘를 분리하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로 전부 다 보겠다는 거예요. 그럼 반대 상황을 보면, 자, 우리 자동차가 고장 나서 수리 갔어요. 차 고치는 거는 재화의 공급이에요? 용역의 공급이에요? 차 고치는 거. 물건 파는 거 아니잖아. 그러면 차 고치는 기술을 하는 거니까 용역이겠죠. 그런데 차 고치는데 부품이 들어갈 수 있겠죠.
그럼 부품값 받을 거니까 부품은 재화의 공급일 거잖아. 그럼 이 두 개를 또 구분해서 쓸 거냐 그 이야기예요. 왜냐면 구분한다 그러면 차 부품 뜯어가지고 딱 쓰는 순간이 재화의 공급이고 차 다 고쳐가지고 오케이 됐을 때가 용료의 공급이에요. 그렇게 이상한 짓 안 하고 주된 거래는 차 고치는 거죠. 부품 사라고 고쳐준 게 아니잖아. 그렇기 때문에 그럼 전체 금액을 다 용역의 공급으로 보겠다는 게 이제 이 기준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주된 거래를 따른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주된 거래를 따른다가 무슨 의미인지 이해가시죠? 다음 재화의 수입은 제가 내일 이제 우리 실기에 증빙하고 개념도 보셔야 되니까 내일 제가 같이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 재화의 수입부터 이제 내일 공급 시기 메인 매출 전표에 입력하는 날짜, 그 다음 과세 표준은 메인 매출 전표에 쓸 금액, 그리고 영세율 면세는 우리의 과세 이용으로 선택할 종류. 이제 실기하고 관련 있는 것들이 계속 나갈 거니까 우리 내일만 하면 모레는 우리 수업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내일 하루만 좀 힘내시면 되고 제가 어제 말했죠. 혹시 내일 말고 모레도 공부하시고 싶거나 그러면 학원을 이용하시면 돼요. 저는 오늘 기분이 좋아요. 지금 제 카톡인데 전부 다 지금 다 합격했다고 지금 연락들이 오고 있으셔서 그래서 이런 말 좀 그런데 이 앞에 세무 2급 시험이 쉬웠나 봐. 아니, 왜냐면 보고 온 사람이 쉬웠다 그랬어요. 우리 처음부터 없다 그랬잖아, 수련 씨. 왜라고? 왜 수업 뺐냐고요? 내 개인적인 일 때문에 빼고 일정 잡은 거예요. 이건 갑자기 뺀 게 아니고 우리 수업 시작할 때 12일은 수업이 없는 걸로 짜서 한 거였죠. 우리 수업 일정표에 없어요.